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걸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최악의 대차 대조표 장기 불황이 온다. 대차 대조표라는 것은요, 먼저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차례 제가 이건 소개를 했는데 어떤 분이 어떤 분처럼 그러니까 교수님도 대차 대조표 불황으로 보시는군요. 이런 댓글을 올렸던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얘기하는 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대차 대조표 불황은 일본의 그러니까 90년대 이제 그러니까 자산 거품 붕괴되고 난 이후의 상황을 표현해주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대차 대조표라는 것은 일단 뭐냐면요. 우리 이제 그러니까는 그 재무 상태, 소위 말해서 그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간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재산이라든가 돈과 관련된 것을 정리하는 표가 되게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가계에서 볼 때는 가계부라는 게 있잖아요. 가계부,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손익계산서 같은 거죠. 손실과 이익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네? 손실과 이익을 정리한 게 손익계산서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차대조표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대차대조표는 혹시 저희 때는 그러니까 뭐 상업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조금 이제 들어본 건 있지만은 대차가 뭐냐면 대변과 차변을 해가지고 왼쪽에 대변, 제가 제 기준으로 갈 때요. 왼쪽에 대변, 오른쪽에 차변 해가지고 그것을 대조시킨다 이거죠. 근데 왼쪽에는 자산을 정리한 거고 오른쪽에는 그러니까는 자산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하고 부채로 구성되는 거니까는 예? 그 양쪽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밸런스, 영어로는 밸런스 시시라고 합니다.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이거죠. 예? 그게 이제 대차대조표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돈의 흐름을, 재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기록하는 하나의 표가 소위 북이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대차대조표입니다. 근데 이 대차대조표를 제가 오늘 대차대조표 개념이 좀 유효하다고 보는 이유는요. 자, 이런 겁니다. 먼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대차대조표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네. 왼쪽이 대변이 아니라 왼쪽이 차변이요. 차변이고 오른쪽이 대변입니다. 제가 잘못 표현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BS라고도 표시합니다. BS, 밸런스 시세 약자로요. 그러니까요. 차변과 대변은 이거 뭐 유래인데 이 얘기는 뭐 저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개인을 보게 되면은 자산이 있죠. 자산은 뭐겠습니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 자산이 있겠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뭐 자기가 전세로 살던 전세 보증금 같은 것도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금융자산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물자산은 자동차 같은 거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다 자산이죠. 근데 그 자산은 뭐냐면은 그 자산이 모두 우리가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 빚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많이 빚을 안고 있죠. 빚을 안고 있어요. 그렇죠? 안고 있어요. 주택을 구입할 때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일부 받아가지고 살 수도 있고, 자동차를 샀는데 그러니까 할부로 그러니까 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도 있단 말이에요. 이 자산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자기 거, 그게 자기 자본이죠. 영어로 이제 에쿼티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타인의 것, 내 자산에로 돼 있지만은 거기에 남의 돈이 좀 이제 더해져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부채라고 하죠. 타인 자본이요. 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은 개념적으로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산 중에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거야.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가치 하락이죠. 아니면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같은 게 가치가 하락을 했어. 근데 이 자산이라든가 부채라는 것은 왜 제가 대차대조표를 소개하는 거냐면요. 이 자산이나 부채는 소위 말해서 스탁 개념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우리가요. 스탁이라는 게 뭡니까요? 저량,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이렇게 쌓인 거를 스탁이라고 하잖아요. 쌓인 거요. 네? 스탁이라고 하잖아요. 경제에서 우리가 이 개념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는, 쌓이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그러니까, 흘러들어가는 플로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표현한다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어떤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연못가에 고여있는 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은, 주로 이제 빗물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형성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그 빗물은 오래 내린 빗물만이 아닐 게 아닙니까?
작년에 내린 빗물, 작년에도 만약에 저수지가 있었고 작년에도 연못이 있었다면은 작년에 내린 빗물도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저수지 안에 있는 물은 오랫동안 이렇게 쌓인 거잖아요. 쌓인 거잖아요. 이렇게 누적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그러니까 햇볕이 짱짱 뜬 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증발되기도 하겠죠. 어쨌든 간에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이게 누적되면서 남겨져 있는 게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이라든가 연못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게 이제 스탁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 중에는 올해 12월 달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그게 녹아가지고 물로 된 것들, 그건 새롭게 흘러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이제 플로우 개념입니다. 그러면 자산하고 우리가 흔히 많이 대비되는 게 뭐냐면 소득인데, 소득이라는 것은 매달 발생하는 거잖아요. 매달 내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이라든가 자산은 이게 뭡니까요? 한 달에 형성된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이 보게 되면 뭐 길게는 그러니까 수십 년, 저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뭐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은 부모 때부터 물려받은 자산까지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누적된 거잖아요. 자산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그렇죠. 자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되진 겁니다. 반면에 소득이라는 것은 매달 생기는 거잖아요. 지출이라든가 소득 같은 것은 매달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하락을 하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자, 집의 가치가 뭐 요새 뭐 몇 억씩 떨어졌다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사에 나오잖아요. 예? 자, 내 집이 그러니까 10억이라 했는데, 아파트가 10억이라 했는데 이게 2억이 떨어졌어. 그럼 8억이 된 거잖아요. 2억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 2억이라는 것은요, 자산이 줄어든 것을, 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왼쪽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도, 내 자산 가치가 집값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은행이 빌려준 대출을 깎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대출은 그대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에 비해 가지고 왼쪽에 있는 자산이 그러니까는 오른쪽에 있는 자기 자본과 부채보다도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이걸 원래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작아졌으니까는, 그럼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같아지도록요. 같아지도록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조절을 하겠습니까? 대개가요. 부채를 줄여야 될 게 아닙니까? 부채를요. 그렇죠? 빚을 줄여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빚은 어떻게 줄여요? 이거 부채라는 것도 이것도 자산과 관련된 부채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부채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결국 뭐냐면 자산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형성됐는데 어떻게 형성됐어요? 자기가 소득 중에서 일부를 저축을 해가지고 그걸 차곡차곡 쌓은 거잖아요. 누적적으로요. 쌓은 거잖아요. 원래가 대부분의 자산이라는 것은요. 그럼 부채도 마찬가지. 부채를 줄이려면은 자기가 소득 중에서 소비를 줄여가지고 저축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돈을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소득 중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부채를 조정하려면요. 그러니까 돈을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저축을 줄여가지고 2억 원만큼 이게 자산 가치가 하락했는데, 월급쟁이가 저축을 그러니까는 2억 원을 어떻게 몇 달 만에 이거를 2억 원을 저축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한 달에 뭐 기껏해 한 100만 원 저축을 늘렸어, 기존에. 그것도 힘들잖아요. 매달 쓰는 거에서 100만 원 더, 그러니까 내가 더 안 쓰고 한다는 것은요. 그래, 100만 원씩 하더라도 얼마가 걸리는 겁니까? 2억 원이면요. 20개월이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면은 그만큼 소비를 오랫동안 못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소비를 오랫동안 많이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기업들이 만든 물건이 안 팔릴 게 아닙니까? 예? 기업들이 물건이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게 되면은 기업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고용도 그러니까 늘리지 않으려고 할 게 아닙니까? 월급도 인상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게 심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해고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자기 직원을 그러니까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우리가 주변에서 뉴스 듣는 내용들이 다 이거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상환하려면은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그러니까는 이걸 그러니까는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이 부채를 그러니까 2억 원을 갑자기 상환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이 분할 납부하는 것은 되게 소득에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많이 해서 하는 문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산가치 하락을 개인들이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거를 조정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변했을 때 경제에 주는 충격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이라 해가지고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용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 자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었습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그러니까 가게나 기업들이 그러니까 채무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빚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채무에 대한 부담이요. 거기다 인플레까지 생기면서 이자까지 이제 올라갔으니까요. 그럼 부채를 상환해야 돼.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가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그러니까는 유보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가 그러니까 이게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도 줄어들고 그러니까는 가계 소득이 임금도 인상 안 되니까 가계 소득이 축소가 되죠. 기업 경영은 악화되죠. 그러면 가계 소득이 축소가 되게 되면은 자기 소득 대비해서 그 채무에 대한 부담은 더 증가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집값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비는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더 높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소득이 이 축소되기 때문인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내수가 이축될 때 가장 타격 보는 게 1차적으로 타격 보는 게 뭐예요?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은 철저하게 내수에 의존하거든요. 자영업 생태계가 망가져요. 자영업 생태계가. 거기다가 뭐냐면 내수가 이축됐을 때 그나마 좀 견디려면은 대외 수요, 해외 수요죠. 수출이죠. 이게 좋아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위축돼. 지금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수출도 안 되니까 기업들은 투자도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죠. 만들어도 그러니까 해외에도 팔 수가 없으니까요. 기업 경영이 악화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런 겁니다. 나빠지는 이유가요. 자, 한국이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이게 대체대조표 불황을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을 먼저 좀 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악성입니다. 악성이에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일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91년도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그러니까 90년 넘어가면서도 폭락하기 시작하고요. 예? 일본 통계청 자료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전국에 이제 그러니까 도시의 그러니까 땅값인데 2000년을 100으로 할 때요. 1991년에 그러니까 한 196까지 정점을 찍고 나서 이 주황색이 뭐냐면 상업용 토지인 것이고, 근데 주택지는 뭐냐면 회색 맨 밑에 있는 건데, 주택지는 126 정도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게 그러니까는 최근까지 뭐냐면 한 58까지 떨어진 거예요. 2021년도에. 계속 하락했잖아요. 네? 계속 하락했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계속 하락해요. 네? 상업용 같은 경우도 44까지 쭉 떨어졌어요. 자, 큰 도시, 6대 도시만의 주택지에 주택과 관련된 땅값을 보게 되면요. 223, 정치경일 때 223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2015년까지 한 77까지 줄어든 거예요. 네? 줄어든 겁니다. 그거 거의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줄어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시사하는 게 많습니다. 뒤에서 이제 얘기해 드리겠지만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년까지 했다가 내후년부터 내리기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그러니까 투자할 시점을 가지고 금리 이제 꺾이는 걸 많은 기준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금리 내려도 부동산 살기 힘듭니다. 살아나기 힘들어요. 자, 일본 한번 봐보세요. 일본이 85년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이 그러니까 달러가치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을 불러다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맺은 게 플라자 합의 아닙니까? 일종이에요. 그래서 엔화가 굉장히 강세가 됩니다.
한 260엔 있던 게 한 200, 한 50엔까지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형성됐던 것을 쭉 반토막으로 떨어뜨립니다. 반토막으로요. 그러니까 엔화가 굉장히 강세로 두 배로 정도 강세됐죠.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는 수출에 타격을 보잖아, 일본이요. 수출에 타격을 보니까 기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를 쫙 내립니다. 이게 지금 금리 추세예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추세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요. 그래서 금리 쭉 내린 거예요. 내리다 보니까는 금리가 막 떨어지니까는 떨어지고 엔화도 강세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은행들이 뭐냐면 가계랑 대출들 해주고 예? 기업들도 그러니까 그 대출 받은 거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이 막 형성됐어요. 80대 후반에. 예? 금리 내리는 걸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품이 막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 80대 후반부터 말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3%보다 밑에 한 2.5% 했던 걸 6%까지 쭉 올리죠. 그게 91년도에 6%까지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주가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거품 붕괴 시작이죠. 그게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은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쫙 내립니다. 금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리죠. 계단식으로 맞춰 쫙 내리잖아요. 네? 내려가지고요. 저기 90대 후반에 가게 되면요. 한 96년도 이전에 95년도부터 거의 0.5%까지 내렸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90대 말에는 제로금리까지 내렸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안 살았잖아요. 돈을 이렇게 엄청 풀었는데. 예? 금리를 이렇게까지 역사상 그러니까 초저금리를 이렇게 유지했는데도 일본이 만약에 그랬다면 일본도 다시 부동산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풀었으면요. 예? 근데 앞에서 봤듯이 일본 부동산이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잖아요. 잃어버린 10년 90년대가 이렇게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대조표 불황이 일어나면요. 금융 완화는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 예? 안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입니다. 주가도 한번 봐보세요. 거의 한 4만 선까지 갔다가 니케이가 갔다가 이제 이게 이제 90년 연초부터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2만 선이 붕괴됐었죠. 2만 선이에요. 니케이 220호가. 예? 90대 초에 그러니까 2만 선이 붕괴됩니다. 근데 앞에서 그랬듯이 금리를 쫙 내렸잖아요. 예? 근데도 주가 안 살아나잖아요. 우리는 흔히 뭐냐면 돈을 많이 풀고 그러면 금리 내리면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 풀린 돈들이 그러니까는 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주가 안 올라갔잖아요. 안 올라가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일본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로금리까지 내렸는데 역사상 그러니까 처음으로 전무후무하게 제로금리까지 내려갔는데도 왜 부동산하고 주가가 안 살아났냐 이거예요. 자, 당시에 미국의 연준도 그러니까 80대 말에 저축은행 사태를 겪고 나서 경기 침체가 90년 초에 오거든요. 연준도 금리를 쫙 내려줬었어요, 같이요. 예? 9.8%대까지 있다가 80대 말에 쫙 내려가지고 3%까지 쭉 내립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한 94년도까지는 그러니까는 그 당시로는 가장 낮은 금리까지 내린 거죠. 낮은 금리. 80년대 그러니까 저기 20%까지 막 이렇게 갔던 것들을 쫙 끌어내려가지고요. 했죠. 그러니까 세계 일본이 경제 규모 2위였 나라 했었고 1위가 미국인데 두 나라 다 그러니까 금융 완화로 이렇게 했던 시기예요. 근데 왜 부동산이 안 살아났냐고요. 부동산이 안 살아났냐고. 왜 주가가 안 살아났냐고요. 일본에. 예? 긴축 상황이라서 이게 안 살아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건 미국 주택 시장입니다. 미국도 보시게 되면 80년대 말에 꺼지고 난 다음에 예? 미국 주택 가격이 실질 주택 가격은 물론요. 이것도 보세요 한번. 90대 전반기에는 미국도 주택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하락하잖아. 미국도 금리가 이때 내렸던 시기란 말이에요. 내렸는데 미국 주택 가격 그러니까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요. 대차대조표 충격이 올 때 돈만 푼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돈만 푸는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예?
미국은 이 당시에 후반부부터 살아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소위 말해서 90년대 후반이 뭐였었습니까? 미국에요? IT 혁명이 일어날 때입니다. IT 혁명. 일본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별로요. 예? 자, 연준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듯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이 200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간 게 양적완화를 한 게 일본입니다. 2006년 4월부터 양적완화 시작해요. 양적완화라는 게 뭐라 했었어요? 돈 찍어가지고 그냥 시장에 투입하는 거예요. 국채라든가 이런 거 매입하는 거죠. 쫙 하는데 은행 대출도 안 늘고 돈은 많이 공급되는데 네? 통화량은 시중에 많이 늘는데 은행 대출도 안 늘고요. 경기도 안 살아나잖아요. 부동산 시장 안 살아나요. 2000년대도 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냐면 금리를 바닥까지 내리고 돈을 찍어가지고 공급해도 부동산 시장이 왜 안 살아났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부터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시장 살아나? 그럼 무슨 저걸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 할 수 있냐고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90년대 이제 그러니까 이 거품이 붕괴되면서 경기도 침체에 빠질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있듯이요. 예? 그때 뭐냐면 일본도 경기 살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게하고 기업이 그러니까 전부 다 위축된다 그랬잖아요. 내수가 위축되니까 일본만 해도 내수 중심의 구조였었는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요?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지. 재정 정책으로 해요. 그래서 정부가 주로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 한 게 뭐냐면요.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SOC 사업이잖아요. SOC 사업, 토목건설 사업. 토목건설 사업 가지고는 효과를 못 봅니다. 선진국가들은요.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소득이 3만 달러 이렇게 넘어선 나라에서는 이 SOC, 토목건설 사업 가지고는 효과 못 봅니다. 저기 30년대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 때라든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는 효과를 보지만은, 예? 소득이 낮았을 때는 누가 그러니까 토목건설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과를 못 보니까는 일본 정부의 이 국가 채무가 정부 채무가 증가한 게 그때부터 증가한 거예요. 이게 실패하면서 재정 정책의 효과를 못 보면서요. 예? 그래서 건설 국채를 대규모로 그러니까 발행을 해가지고 SOC 사업을 펼친 거예요, 정부가요. 그러면서 정부의 국가 채무가 증가하니까 정부의 재정 이자 부담도 증가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하고 앉아있고 밑에 검은색은 그거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일본의 정부 국채가 크게 증가한 이유가 90년대 이 실패한 정책의 결과인 거예요. 일본 정부 채무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 자산 거품 붕괴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일본의 정부 부채는요. 60%도 안 됐어요.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됐습니다. 근데 자산시장 거품 붕괴되는 92년도 쫙 증가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지금 250% 넘는 이런 상태까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봐보세요.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인데 92년도부터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침체에 빠졌단 말이에요. 빠지고 나서 뭐냐면 잠깐 성장률 올라가지죠. 이때 이게 착각을 한 거야. 아,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어느 효과 봤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요, 토목건설 사업 가지고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해가지고 그걸 성공하려면요, 좋은 일자리로 연결돼야 됩니다. 좋은 일자리로. 근데 토목건설 사업 가지고 일본이 이 당시에 이미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인데, 예? 이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넘는 나라에서 토목건설 사업에서 무슨 좋은 일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잠깐 반짝 하다가 다시 꺾이는 거예요. 예? 꺾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정치인들이라든가 이 정치인들의 소위 말해서 삽질, 이게 삽질의 원조인 거예요. 삽질의 원조요. 실제로 세계은행에서는 그래서 샤블레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샤블이라는 게 부삽이잖아요. 삽질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서도 씁니다. 삽질 가지고는 이 침체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 불황해를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정부 부채만 증가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러면 일본이 왜 이렇게 됐느냐 보게 되면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했듯이
금리를 80년대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금리 내리는 걸로 지원해 줬다 했잖아요. 그 결과로 뭐냐면은 은행 대출이 확 증가합니다. 은행 대출이. 80년대 봐보세요. 80년대 은행 대출이 GDP 대비 한 22%포인트나 올라갔잖아요. 예? 올라간 거야. 그런데 주로 기업한테 안 가고 이게 가계대출 중심으로 은행들이 한 거야. 가계는 이걸 받아가지고 뭐 했느냐?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한 거죠. 부동산에. 그래서 은행의 대출이 뭐냐면 90년도 경우에는 GDP 대비 한 117%가 쫙 올라갑니다. 예? 한 80%에 있던 것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자산 거품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는 90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금리를 바닥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오히려 줄어들잖아요. 92.6%까지. 그렇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은행 대출이 급증했는데 그 돈이 되게 어디 갔습니까요? 일본은 한번 봐보세요. 80년대 그러니까 일본의 이게 가계부채인데요. 가계부채는 한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56에서 한 68%요. 우린 지금 100%가 넘잖아요. GDP 대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가계부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어요. 올라가긴 올라가서도. 기업 부채가 21%나 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기업 부채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 부채가 많이 증가했던 거예요. 일본은요. 일본 기업들도 부동산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었거든요. 그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이제 나타난 거예요. 기업과 은행의 동시 부실이 막.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이제 축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수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기업 부채가 축소가 되니까는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장기 불황에 빠진 거예요.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더 큰 문제였었어요. 일본은요. 가계 부채는 아까 앞에서 봐보세요. 가계 부채는 70%도 안 됐었어요. 정점 상태 때. 가계 부채 부동산 자산 거품이 터지기 전에까지. (80년대) 후반에 빠르게 올라가긴 했어도 70%도 안 됐었습니다. GDP 대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됐습니까요? 물가가 안 오르고 내수가 죽으니까 소위 말해서 디플레이션에 시달린 거죠. 임금도 안 오르고. 지난 30년 동안 임금 안 오르고 그런 게 일본의 문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자, 산업 생산이 잃어버린 30년이에요. 30년 전보다 더 낮아요. 산업 생산이. 제가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소매 판매 30년 동안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요. 이 대체대조표 불황이 일본 경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의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언제부터? 2008년 이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네? 자,